조간 브리핑. 2015년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경찰의 과잉 충성으로 끝난 소요죄 적용 시도, 이런 제목의 사설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소요죄 적용 없이 일반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붙여졌다. 경찰이 소요죄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소요죄 적용 시도는 그 저희는 물론이고 경찰의 법률 이해 수준까지 의심할 만한 일이었다. 소요죄가 적용되려면 방화나 약탈 등의 폭동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서울시내 거리 한 곳에서, 그것도 시위대열 한 귀퉁이에서 잠시 드자비가 있었다고 해서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전체의 소요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애초에 무리라는 사실은 웬만한 법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평소 극우적인 언사를 이어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주장하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대뜸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더 무거운 형으로 올가매겠다고 겁박하는 공안몰이의 공포 효과를 노렸다 해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짓이다.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검찰과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니 맹목적인 충성 경쟁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란 점에는 눈 감은 채 정권의 안위와 대통령의 심기만 앞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연말 경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시위를 강력 진압한 간부들이 대거 승진하고 좋은 자리로 옮겼다.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왔기에 흉한 과잉 충성 경쟁이 이어지는 것이겠다. 경찰도 이제 이런 짓은 그만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소귀의 경일기, 아니 새귀의 경일기일까요? 경찰이 짭새로 그 위상이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 보겠습니다. 좁쌀의 강타. 예, 한중 FTA로 누란의 위기를 만난 한국 농촌을 다룬 기사가 아닙니다. 일단 좁쌀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샤오미, 중국말로 이게 좁쌀입니다. 또 샤오미는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업체 이름이기도 합니다. 샤오미가 하루 동안 한국 통신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제부터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가 되다가 하루 만인 어제 저녁 갑자기 판매가 철회된 것입니다. 전자 상거래 업체 인터파크는 통신사 KT와 제휴를 맺고 샤오미의 최신 스마트폰 홍미 노트 3를 69,000원에 온라인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의 가격인 899위안, 즉 우리 돈으로 16만 원보다 훨씬 싼 데다 매월 통신비도 20%씩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파크는 어제 저녁 불가피하게 판매를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 제조 또 통신업체의 입김에 의해서 판매가 중단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샤오미와 화웨이, 중국 시장에서 한국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린 대표적인 기업이죠. 2014년 초까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였던 삼성전자는 이들 때문에 현지 업체에 밀려서 5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창업 6년차 기업인 샤오미의 현지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의 2배가 넘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UHD, 즉 초고화질 TV와 같은 첨단 제품에서도 한국의 안방을 치고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한국도 잠식당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안철수 의원 측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동교동 자택에서 20분 동안 이루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이희호 여사의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건데요. 회동에 배석한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는 이희호 여사가 안철수 의원에게 이번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을 느꼈다, 꼭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하시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총선에서도 많은 숫자, 많은 의석을 가져야 하는데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대선 때 내가 좋아했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많이 좋아하고 응원했는데 마지막에 후보를 내려놓게 돼서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 조금 더 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서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건강하셔서 꼭 정권 교체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희호 여사는 꼭 정권 교체하세요, 꼭, 이렇게 재차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고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동교동계는 거의 전부 탈당으로 기울었다, 나에게도 독촉이 많이 오는데 오는 15일을 전후해서 결단을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는데 두 사람 모두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인재 영입 제3호로 이수혁 전 독일 대사를 전면에 내세웠지요. 네, 문재인 대표가 이수혁 전 대사를 최종적으로 설득한 말은 그리 길지 않은 한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저와 당을 살려주십시오. 네, 문재인 대표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이수혁 전 대사 영입을 시도했다고 하는군요. 대여섯 번이나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수혁 전 대사는 나는 운동권도 아니고 종북도 아니고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고 라면서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득했다는 것이죠. 이수혁 전 대사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데요. 문재인 대표는 외교는 당의 인재풀이 빈약한 분야가 외교인데 이제 외교에도 손색 없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 영입 리스트에는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인사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의 멘토였던 고려대 장하성 교수에 이어서 호남 출신 공동선대위원장감으로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인 조정래 씨에게도 한 달째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 순천이 고향인 조정래 씨는 2012년 안철수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인사지요. 자, 조선일보가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이게 진심일지 의심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 절차를 밟으면서 4월 총선이 3당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 보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일여다야 구도 총선은 몇 차례 있었다. 안철수 신당은 중도 개혁 정당임을 내세운다. 하지만 과거 총선에서 이념적 제3지대를 강조한 정당이 성공한 적은 아직 없다. 네, 이것도 타당해 보입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한국 정치에서 중도 정당의 입지는 취약했지만 최근 독과점적 양당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 조선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여다야 구도일 때 여당 대부분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일여다야 구도로 가면은 여당에게 좋지 않으니 야당 지지자들은 뭐 단일화 이런 거 바라지 말고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자, 그러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단은 다릅니다.
1월 5일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 먼저 유시민 전 장관의 막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야당 대표를 2번씩이나 지낸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을 향해서 역대급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모독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대통령의 진심 어린 호소조차 저급한 막말로 짓밟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B급 수준의 저질 막말이 전직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니 그 들은 귀를 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직 야당 대표의 수준에 대해 분노를 넘어서 애처로운 마음까지 듭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 한 부분만 딱 잘라서 이를 막말이라고 단정하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던 JTBC 토론회. 안철수 신당은 여야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당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당의 정책 노선이 어떻게 될지, 정치 노선이 어떻게 될지, 그럼 어떤 사람이 모일지가 매우 유동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당의 아직 실체나 어떤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누리당은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누리당이 안 변해서 우리 정치가 안 변하는 것도 커요. 근데 역사교과서 국정화하려면 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자리에 토론도 좀 해야죠. 국회에서도 토론 안 하고 청와대 청부 입법해가지고 그냥 법안 내놓고 1.1핵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하냐 마냐 이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쟁점 법안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법이 다 통과가 됐고 몇 개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마치 국회가 일 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니까 정치라는 게 서로 대화해서 좀씩 양보하고 하는 건데 되겠어요. 이게 그 점 지적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180개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싶은데 마침 소위 야권 분열이 좀 일려 다 야구도록 하니까 지금은 이제 표정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어떤 갈등 관계 이것이 이제 확대 증폭되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아직 이름이 안 정해져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둘 사이에 확전되는 양상으로 세력 간 세력 다툼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야권 분열로 인지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탄핵 역풍 때도요.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이 36%였어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38%요. 13대 대통령 선거 때 87년도에 1로 3김이 출마했을 때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이 36%였어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거라고 봐요. 좀 과장해서 표현해서. 지금 이번에 한일 간에 무슨 위안부 문제 이런 것도 보면 한 35% 지지는 무슨 짓을 해도 항상 나와요. 이게 저는 새누리당의 최소 지지율이라고 봐요. 새누리당이 최소 지지율 36%를 한다고 할 때 수도권 110개 정도 되는 선거구에서 지금 안철수 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분열 프레임에 걸려서 서로 경쟁하는 이 구조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3분의 2를 먹어요. 새누리당이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요. 특정 유권자를 싸잡아 비하했다. 그래서 역대급 막말이다. 혹시 이 막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상도 국회의원은 동메달이고 수도권 국회의원은 금메달이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동메달 발언에 대해서 대구 경북 도민들에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해 주십시오. 이른바 영남 동메달 발언으로 구설에 휘말렸던 김무성 대표가 또다시 지역차별성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양군인회 강남지회가 연 율곡포럼 강연에서 역시 강남이 수준이 높다며 전국이 강남처럼 수준이 높으면 선거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야당에선 국민 비하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국민들은 수준이 낮다는 말인지 또 강남 이외의 다른 국민들의 의견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강남 빼고 전국이 기분 상할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력한 여권 대선 주자가 지역을 편가르게 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는 것,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새누리당에선 지난 총선 당시 현 김종훈 강남을 지역구 의원이 강북 지역 출마를 요구받자 어디 컴컴한 데 나가라고 하느냐고 말해 강북 비하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표심이 미묘합니다. 진실한 친박, 진박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초반 레이스에서 크게 길을 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발 물갈이설에 쏟아진 진박 인사들을 두고는 아직 냉랭한 분위기인데요. 이 내용을 담은 동아일보 기사 중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여당 후보 자리를 놓고 겨루는 대구 동을 여론조사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재만 전 청장이 배신의 정치를 응징해달라라면서 이 지역 3선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도전장을 냈지요. 지지율 어떻게 나왔느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앞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그런데 이재만 전 구청장이 오히려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북고 출신의 TK 성골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차기 TK 주자로 키워야 한다, 이런 정서도 만만치 않아서 당내 경선을 놓고 치열한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근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서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사장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장직을 남편이 물려받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의 연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가근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별도의 수입을 올리기 어렵게 되니까 남편에게 연봉을 몰아줘서 수입을 벌충했다는 지적입니다. CBS 노컷뉴스가 정의당 김재남 의원을 통해서 입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세 내역을 보면 가근희 후보자는 자신이 세운 IT 업체인 위니텍 사장으로 있으면서 연봉을 1억 7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면서 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 겸직 금지 규정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기술 이사였던 남편이 사장직을 물려받으면서 사장 연봉은 3억 2천만 원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가은희 후보자와 남편이 사장과 이사로 있을 때 받았던 총 급여의 합계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기술 이사의 연봉은 9천만 원이 조금 못 된다고 하는군요. 가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추모 씨인데 이 추모 씨가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포상 휴가를 50일 받는 등 일반 사병 평균의 2배 가까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통해서 입수한 추 씨의 병적 기록표에 따르면 추 씨는 2014년 3월 4일 육군에 입대해서 지난해 12월 3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때까지 21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 28일 외에도 포상 휴가 50일과 공가 2일 등 총 80일을
휴가로 받았습니다. 2009년에서 2012년 국방부가 집계했던 일반 사병의 평균 휴가일수 이거보다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013년 가수 B, 방송인 붐 이런 사람들이 잦은 휴가로 논란이 됐던 연예병사 32명의 평균 휴가일수는 75일이거든요. 이거보다도 많습니다. 추 씨의 포상 휴가 명목은 군내 행사 참여와 이발병 근무 등에 대한 격려였는데요. 포상 휴가를 정기 휴가에 붙여서 최장 16일 연속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포상 휴가는 부대장 재량으로 줄 수 있지만 추 씨의 80일은 통상보다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 전방 초소등 최전방에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병에게 최대 18일의 포상 휴가가 주어지지만 추 씨는 후방인 경북 안동 보병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부모의 재력을 뜻하는 수저 색깔이 서울대 입학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민일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현 입시제도에서 서울대 입학은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달려있다는 연구 논문이 서울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컨대 연구진은 같은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서울대 입학 가능성이 무려 80에서 90%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논문은 각종 통계와 분석을 통해서 부모의 경제력이 클수록 서울대 입학 확률이 높아진다고 결론짓고 부모의 경제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치장한 학생을 입시 제도가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완성된 인재를 뽑을 뿐 진짜 인재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이 논문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실제 입시에서 강남구의 서울대 합격률은 2.07%로 이름부터 대조되는 강북구보다 20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문과, 이과 비중은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 고등학교 사이에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이과 비중이 높은 10개 고등학교 중 8곳이 자사고였는데요. 1위는 양정고등학교로 이과 비중이 67.8%였습니다. 반면 문과 비중이 높은 10개 고등학교는 모두 일반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문과 이과 비중 차가 대입 실적과 지역별 학력 격차로까지 연결된다고 지적합니다. 수능 응시자 수는 문과가 이과보다 훨씬 많은데 대학 입학 정원은 이과가 더 많아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여학생이거나 공부를 못하면 문과에 가라 이런 식으로 진학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교원 정원이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학교가 교사 수급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이유, 즉 이과 선생님이 적은 이유, 이런 이유 때문이란 것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14.1명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는 줄곧 이미 4조 원의 예산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어제 정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도 그랬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 한국일보 이대혁 기자는 정부의 말은 추가 4조 원을 따로 챙겨준 것이 아니라 법정 비율이 정해진 교부금 중에 4조 원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명목으로 해서 따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 돈을 내려보낸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원래 주는 돈, 그 돈을 내려보내면서 야 여기서 4조 떼가지고 누리과정에다가 투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행정적, 법률적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에 제소하기도 했지요. 문제의 교육청을 말입니다. 예산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대법원 제소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172조 7항입니다. 통상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각 지방의회를 상대로 교육 예산 의결에 대한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뜻대로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져도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대법원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예산 집행 정지를 신청할 경우 대법원이 누리 예산과 관련 없이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예산 전부의 집행을 정지하는 선고를 과연 할까요? 이것도 미지수라는 겁니다. 보육 대란이 가시화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서 보육 예산 처리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발언한 지 3시간여 만이었습니다. 연정을 강조해온 남경필 지사가 자칫 경기도와 도교육청 사이에 감정 다툼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을 서둘러서 차단하면서 일단락된 것인데요. 이재정 교육감은 정부가 충분히 돈을 주었다는데 올해 정부에서 받은 8조 4천억의 교부금으로는 8조 5천억이나 되는 인건비도 충당을 못한다. 여기에 올해 1조 559억 원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까지 더하면은 도교육청의 부채 비율이 58%로 공교육을 포기해야 할 정도다. 이 내용을 지난 1년 동안 남경필 지사에게 수도 없이 말했고 자료도 주었다. 그러나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교육청에 압박만 해오지 않았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남경필 지사의 이재정 교육감을 향한 발언은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이었네요. 예. 비록 그 말을 거두긴 했지만 말입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결국 방위사업 비리 문제로 중도 하차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무기 중개업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홍용 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청와대에서 받아들여서 금명간 이임식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쯤 아마 이임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한 1년 남았습니다. 정홍용 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 구질구질하게 자리에 연연하기 싫어서 사표를 냈다. 재판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4년 9월 두건을 쓰고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특전사 하사 2명이 질식사했는데요.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국일보 기사도 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령과 김모 소령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일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내걸었습니다. 21살, 23살 하사 2명이 살려달라면서 1시간 넘게 비명을 지르다가 사망했음에도 기소된 6명 중 누구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유족은 내 아들은 고통받으며 죽어갔는데 다들 무죄라고 하면 그냥 혼자 죽었단 말인가.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착잡하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단독 보도인데요. 황룡사터 서쪽 외곽에 짓고 있는 황룡사 역사문화관. 건물 앞쪽에 컨테이너 가건물과 건축용 자재가 쌓인 공터 일대가 5년 전에 복토된 신라 연모터였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연모터를 뒤덮은 그 위에 지어진 경주 황룡사 역사문화관 건립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건립터 지하의 유적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발굴 조사조차 안 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조사에 관여했던 연구소 관계자는 건물이 들어선 곳은 연못 발굴 당시 흙을 쌓은 곳으로서
지중 물리탐사 결과 이런 퇴적물 때문에 지하 유적 실체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결과를 보고했지만 문화재청 쪽은 이미 건립터가 정해졌다면서 발굴 조사를 생략하고 건립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 도대체 뭐하러 존재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를 만날 때입니다. 정선태. 루쉰 레비스트로스, 소세키, 백석을 21세기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정선태만의 통찰력.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라블레 소설, 그걸 읽으면서 혁명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유머와 혁명.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요. 그러지 말자. 이게 원한으로 싸우면 우리가 원한에 휩싸이게 된다. 휘말리게 된다. 이게. 문학평론가인 정선태 국민대 국문학과 교수와 좋은 고전을 함께 읽는 매주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지식 라디오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박제화된 것 같아요. 또는 박제화하려는 시도이거나.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현장에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선착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겨레에 실린 김선주 언론인의 위안부, 그 다음은 한일 군사동맹이란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안보와 북한을 내세운다. 북한의 존재가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 다음은 아마도 한일 군사동맹일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다. 일본은 안보 법제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했다. 한국이나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굳건히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한다는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과 한반도 상황이 그 두 나라에는 아주 좋은 빌미다. 미국은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나가는 바다를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에다가 최근 신칸센을 수출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내에 원전 추가 건설이 어렵게 되자 인도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미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까지 태평양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바다를 장악한다는 아시아 전략이 미국의 패권 전략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저지른 짓을 왜곡, 축소, 날조, 소멸시켜가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를 강조하고 자신들이 전쟁의 피해자인데도 피해자라고 하고 있다. 이제 위안부 문제 타결로 과거를 넘어섰다고 본다. 아베 정권의 외교적 승리다. 단돈 10원을 받아도 한 푼을 안 받아도 좋으니 명분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이 외교적 승리인데 일본은 싼 값에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자가 수용하고 국민이 납득하는 타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무기 수입국이다. 90%가 미국에서 수입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자 시장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나는 12월 28일을 제2의 국치일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군사동맹이 체결되는 제3의 국치일이 머지 않았을 거라는데 소름이 끼친다. 광복 70주년을 넘어서 일제 36년까지 100여 년 전의 역사, 외세를 빌려서 오직 정권을 지키려 한 무능한 조선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듯한 기시감이 든다. 기시감, 이미 어디서 본 듯한 감을 말하는 것이요. 네, 망국의 조선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김선주 언론인의 칼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